네,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예술문화회관 놀이마루 인문학 콘서트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강연자님을 만나봐야겠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화려하셔서 연세대학교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하시고 네덜란드 그로닝 대학교에서 전문학 박사를 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는 한국천문연구원 네덜란드 카테인 천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시고 세티연구소 한국 책임자로 계십니다. 최근에는 KBS1, 22,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유키즈 등 방송 출연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주의 끝에서 카이퍼 벨트 같은 소행성이라고, 이분은 태양입니다. 자,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최고의 강연, 우리의 우주를 궁금하게 만들어준 고마운 분입니다. 이명현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늦게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골목 자체가 별로 아주 이제 작은 도시로 가거나 이렇지 않으면.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온 곳이 이렇게 다 골목길이었어요. 그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한 명씩 이렇게 불려 들어가요. 저녁 먹을 때쯤 되면. 근데 항상 그다 한 열댓 명 같이 놀았는데 항상 끝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까지 남게 되는 게 저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와야 밥을 얻어먹는 거죠. 그래서 거 혼자서 공차면서 놀고 이러고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초저녁이 되니까 하늘이 여전히 파랗지만 초생달이 떠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거 쳐다보고 이렇게 있었고 또 그 초저녁에 아직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러기 전에 이렇게 빛나는 별이 있거든요. 어떤 별인지 아세요? 금성. 네. 그래서 그 금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감정이입 같은 것도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성도 조금 있다가 밤이 어두워지면 많은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금성은 다른 별들이 나타나기 전에 혼자서 이렇게 되게 외롭게 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다 친구들이 들어가고 이제 혼자 있고 그때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닌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그 1969년 7월 20일 날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거기에 닐 암스트롱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저 텔레비전으로 그 동네에서 이렇게 모여서 텔레비전 보고 그랬는데 그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상상 끌어내기 힘드시겠지만 저도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뭔가 꼬마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느낌이지만 내가 맨날 쳐다보던 저 달에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뭐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기분이 좋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표현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런 걸 하자. 저런 게 뭐 우주비행사의 천문학자들이 놀고 그래서 천문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2학년인가 3학년쯤 돼서 이제 그 어떤 잡지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학생과학의 잡지였는데 그 잡지를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그 아마추어 천문 협회를 만들어서 회원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입 원서를 냈죠. 그때 편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임에 딱 갔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앉아 있는데 전부 그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 조경철 박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분들이 계시고 뭐 제가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는 천문학자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끌려온 대학원생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전부 어른들인 거예요. 근데 저 끝에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보이는 어떤 애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동갑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유일한 초등학생이었고 그래서 그때 만난 지금도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천문학자가 되었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천문학을 원래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갈다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죠.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만든 회사예요. 갈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갈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저희가 뭔가 과학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다는 뭘까요? 다윈. 네, 갈릴레오와 다윈에 따서 이름을 갈다라고 지었고요. 서울의 경복궁 옆에 있는 동네가 삼청동이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에 뭐 요거는 작지만 강당이 있고요. 1층에서 책을 파는데 저희는 교양과학책만 팔아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갈다.kr인데 거기 와보시면 어린이를 위한 책을 매달 저희가 선정해서 발표하고 또 어른들을 위한 책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북토크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 7, 8월 동안은 그 지하실을 방탈출 게임으로 꾸몄어요.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해서 혹시 서울 오신 분 있으면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과학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정문이라고 하는 분의 만화를 들고 왔어요. 이 만화 아마 인터넷에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리고 아마 이정문 화백 만화 보고 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1965년에, 제가 아까 아폴로 11호 1969년 얘기했잖아요. 그보다도 몇 년 전인 1969년에 이런 만화를 그리셨어요. 근데 이 만화의 주제가 뭐냐면 1969년에서 35년 후가 되는 2000년. 그러니까 그때는 미래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20년도 전의 과거인데 2000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1965년 시점에 있던 이정민이라는 화백이 만화가가 예측을 해서 그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20년을 더 거스르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200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이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965년 당시에 이분은 모르고 있었겠죠. 이분이 예측했던 미래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태양광 패널. 저희 집 옥상에도 그거 있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저도 전기자동차 타고 다니거든요.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청소는 자기가 한대요. 로봇 청소기. 이런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공부는 집에서. 네, 이거 지난 코로나 시절에 우리 지겹게 했죠. 그 다음에 부엌에서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하는 거. 요즘에 그런 거 많죠.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소형 TV 전화기. 이게 뭘까요? 핸드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이름이 없었겠죠. 그 다음에 전파신문. 이건 또 뭘까요? 뭐 네이버 같은 거.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의 도움으로 뭐 공부 다 하죠, 우리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대부분 다 실현된 것 같아요. 실현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움직이는 도로도 있죠. 공항 같은 데 가면 타고 있으면 막 쭉 가는 거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 치료는 집에서. 이것도 코로나 시절에 일부 시행되기 시작했죠. 요건 어떠세요? 달나라로 수학여행입니다. 1969년 7월 20일 날 우주 비행사인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발자국을 남겼어요. 그리고 1972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또 우주 비행사를 가고, 1972년이면 또 굉장히 과거 얘기잖아요. 그때 달에 사람이 가고 그 이후로는 간 적이 없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안 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1969년에 이제 처음에 달에 갔는데 1965년도인데 이 이정문이라는 분이 생각해보면 이런 걸 이렇게 다 맞추는 거 보면 그냥 자기가 바라는 것을 써놓은 게 아니라 지금 냉정하게 따져봐서 진짜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해서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중률이 높죠. 그런데 다른 거는 굉장히 그런데 이거는 엄청나게 낙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바람이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1969년에 달에 닐 암스트롱이 착륙을 했다면 그 이후라면 달에 사람이 이제 갔으니까 앞으로 막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지금 한 4년 전이잖아요.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요. 1960년대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 아실 거고요. 소련이라는 나라도 아세요? 러시아가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그게 막 분열돼서 이제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런 걸 냉전 시대라고 그러는데 미국이랑 소련이랑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붙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미국 편에 붙었고 북한은 어느 편에 붙었을까요? 소련 편에 붙고 이래서 이렇게 나눠졌어요, 세계가. 그래서 각각 자기네가 정치적으로 훌륭하다고 싸웠고 자기네가 경제적으로도 부강하다고 싸웠고 군사 경쟁도 해서 막 핵무기 만드는 싸움도 하면서 또 한 가지 경쟁을 했던 것들이 우주 경쟁이에요. 누가 먼저 달에 가나를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돈을 달에 가는데 쏟아부었어요. 양쪽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달에 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금방 가겠지. 그리고 갔다 오면 우리도 달에 여행을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낙관주의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런 바람이 실현되지 않은 게 있지만 굉장히 놀라운 미래 예측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만화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정훈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통찰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잖아요. 여러분과 지금 저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에 시간이 막 흘러서 제가 조금 전에 현재를 말했던 게 과거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실제 과거 있냐 없냐를 떠나서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답변의 지평선 불러줬던 것들은 과거의 일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과거는 현재는 막 흘러가니까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막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흘러가고 나면 과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인식되는 거죠.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막 다가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과거밖에 없다. 과거라는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했을 때 미래에 관심이 더 많이 가죠. 왜냐하면 과거는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되거나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현재는 지금 저희가 감각기관으로 막 느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는 뭔지 막연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되게 어렵고 막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실현되는 것들,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실현되는 것들이 저 당시에 이정훈 화백이 살고 있던 당시에 전혀 없었던 것일까요? 어떤 것들은 실험실에서 생겨난 거고 어떤 것은 그 당시에 없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어떤 것들은 이미 실현되었지만 경제적인 그런 가치가 없어서 상용화되지 않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분이 한 것처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뚝딱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는 모색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이만큼 일을 하고 저기에 하고 뿌려놓기도 하고 리스트 잡아서 오늘 해야 될 일 그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모색하거나 궁리하거나 실천하고 있는데 그게 다 실현되진 않죠. 그것 중에 일부가 실현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미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미래는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신 것처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몇 가지가 실현이 될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미래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어떤 그 분야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색되고 있는 일들을 좀 살펴보면 그 중에서 일부가 실현될 것이고 그것이 미래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정훈 화백도 그런 식으로 예측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한 가지는 우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주의 자원 문제, 그 다음에 화성 이주하는 문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지금 보시는 거 이렇게 뭐처럼 보이세요? 비행기처럼 보이죠? 우주선. 우주선일까요? 비행기일까요? 우주선? 비행기? 얘는 우주선이기도 하고 일부 비행기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제가 일부 우주선이고 우주선이냐 기본적으로 우주선이에요. 그런데 일부 비행기 기능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주선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로켓이에요. 로켓하고 비행기하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막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또
네, 차이가 뭘까요? 비행기보다 로켓이 더 위로. 위로, 로켓은 위로. 비행기는 옆으로. 네. 엔진의 차이. 네.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거기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로켓하고 비행기가 있는데 먼저 비행기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비행기 그러잖아요. 막 날아다니는 거. 헬리콥터, 드론. 얘네는 비행기일까요? 아닐까요? 네, 여러분이야 저는 그냥 비행기라고 해도 무방해요. 우선은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항공기 하시는 분들 얘기할 때 그런 거 다 퉁쳐서 비행기라고 했다가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막 한참 강의를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거기서 되게 또 구분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드론이라든가 헬리콥터라든가 비행기, 우리 항공기라고 얘기하는 거 다 합쳐서 비행체라고 얘기한대요. 비행체가 더 큰 구분이고요. 그 안에 헬리콥터, 드론이 있고 비행기가 있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얘네들은 엔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날아가는 프로펠러 엔진이든 제트 엔진이든 간에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은 공기를 이용해요. 공기가 이용해서 프로펠러 막 돌리든 헬리콥터 막 돌리든 제트 엔진이 막 빨아들이든 간에 주변에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를 가지고 뭔가 막 작동을 시키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엔진의 앞쪽과 뒤쪽에 공기의 밀도와 공기의 속도가 달라져요. 아래와 위가 달라져요. 그리고 뭔가 다르다는 얘기면 그것에 대해서 이 주변에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편승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공기를 이용해서 그것에 적합한 엔진을 만나서 날아다니는 기구를 우리가 비행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로켓은 공기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비행기는 공기가 필요했는데 로켓은 기본적으로 연료를 태우면서 그것에 의해서 연료를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태우는 게 막 나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 반작용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고체 엔진을 쓰든 액체 엔진을 쓰든 간에 그것에 불을 붙여가지고 얘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기가 없어도 되는데 근데 불을 붙이자면 공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산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내장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가면 비행기는 날아다닐 수가 없겠죠. 로켓은 날아다니는데 불을 붙이려면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붙이냐면 그 안에 그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탁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게 이 쓰는 엔진이 다르고 거기서 사용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비행기와 로켓이 달라요. 그러면 얘는 제가 지금 그래서 그거까지 얘기하고 갑시다. 비행기가 공기가 없으면 못 나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어떻겠습니까? 공기가 희박하겠죠.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는 국제선이 10km 정도를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개인 제트기라든가 공군 제트기라든가 한 16km, 17km. 근데 공군 조종사들 그 제트기 탈 때 막 산소호흡기 쓰고 타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공기가 되게 희박해요. 그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렇게 달고 더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없으니까 작동을 잘 못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기의 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비행기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온도를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공기 속에 있는 분자들의 평균 속도를 온도라고 해요. 얘가 빠르면 온도가 높은 거고 느리면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비행기가 못 나르는 시점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제 손바닥이 엔진이면 느리게 다니면 1초 동안에 붙잡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이 100이라면 얘가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럼 잡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대략 한 45도 정도가 높아지면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비행기가 못 날아다닌다. 그래서 그런 비행기는 공기의 제약이니까 얘네는 우주공에서 못 나르는 거죠. 로켓은 지구상에서 막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날아다니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은 일단 불을 붙이면 꺼질 때까지 그냥 타고 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방향을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건 그때그때 붙이면 되는데
누리호도 보셨지만 기술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올려 보내는 건 되게 쉬운데 얘를 가지고 막 서울에서 부산 가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로켓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얘로 돌아와서 얘는 비행기이자 로켓. 제가 설명 이걸 되게 길게 했는데 비행기이자 로켓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비행기 엔진도 있다 소리죠. 공기를 사용하는 일부. 그리고 그것도 일부 기능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로켓을 한다니까 로켓에 쓰는 그런 연료를 가지고 정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건데요. 여기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아마 여기 음료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진 콜라 아세요? 우리나라에 잘 안 파는데 버진 음료수가 되게 유명해요. 탄산 음료수를. 그럼 되게 부자 회사예요.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사업가인데 지금 70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꿈이 우주 비행사가 된, 그러니까 우주 여행이었어요. 아까 달나라 막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우주 여행을 보내준다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회사를 만들기도 했어요. 자기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여행을 하자. 그래서 만든 회사가 버진 갤럭틱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여기 우주비행사 2명이 타고요. 승객 6명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현재 모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가 실현되면 미래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모색되고 있는 이야기를 한 세 묶음을 오늘 할 텐데 2021년 7월달 이전에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면 이 버진 갤럭틱의 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는 것은 여전히 상상 속의 영역인데 곧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2021년 7월달에 저 우주선을 타고 리차드 브랜슨을 비롯한 사람들이 우주를 날아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우주 여행 그러면 우주 비행사들이 많이 갔다 왔잖아요. 미라주도 올려서. 근데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이라는 게 중요해요. 민간은 뭡니까? 국가가 아니라 회사. 일반 회사. 상업적이라고 뭐가 생각하죠? 돈을 내야죠. 돈을 벌면서. 그래서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은 국가와 상관없이 우주비행사, 직업적인 우주비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돈을 내고 회사는 돈을 벌면서 하는 여행. 우리가 뭐 해외여행 가거나 제주도 여행 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식의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2021년 7월 달에 실현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실현된 파트를 보세요. 이것도 계속 이런 식의 모색이 있다가 실현된 미래가 현재 속에서 모색되고 있다. 실현된 얘기가 되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운데 게 아까 보신 거고 여 옆에는 뭘까요? 얘는 비행기일까요? 로켓일까요? 얘는 비행기예요. 비행기에다가 얘를 싣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거기서 발사를 합니다. 보통 로켓 발사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저렇게 하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저렇게 하면 갖게 되는 이득이 뭘까요? 높이 올라가면 네, 정확하게 맞았어요. 높이 올라가면 일단 지구 표면에서 중력이 제일 강해요. 올라가서 중력이 약해지잖아요. 중력이 약해지면 지구를 탈출하는 속도도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가 속도가 높으면 1초에 11km 더 빨라야지 여기 탈출을 하거든요. 높이 올라가면 뭐 한 7km per 세컨드. 그러면 조금 연료를 덜 써도 우주공을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겠죠. 저렇게 가면. 단점은 뭘까요? 아쉬운 점. 저기서 쏘다 보니까 밑에서 쏘는 것보다 1단이나 3단 높게 쏘는 게 아니니까 약하겠죠. 더 높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갑니다. 이분이 리차드 브랜슨 회장님이고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만든 로켓을 타고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을 갈 때 직접 하셨어요. 당시 2021년 나이가 75세. 엄청나죠. 평생을 꿈꾸던 걸 이루신 거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민간인들이에요. 그래서 6명이 가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실현되었어요. 가는 장면입니다. 이거 제가 그때 텔레비전 보면서 찍은 건데 이렇게 날아가다가 얘를 탁 분리하겠죠. 그럼 얘가 아직 분리 안 끊고 있죠. 얘는 비행기니까 이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요 안에 그
로켓 연료가 있어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85km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신났죠, 이분. 막 이제 안전벨트 풀고 여기 6명이 이제 우주비행사 2명 있고 6명이 둥둥 떠다니면서 뭐 막 신나가지고 올라갔다가 85km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한 90분 정도가 걸렸어요. 이래서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셨고, 이제는 우주여행 시대냐 물으면 우주여행 시대는 2021년 7월달에 열렸다가 팩트예요.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점점 싸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비행기 모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로켓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한 번 쏘면 다 버리잖아요. 그럼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써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갔다 저렇게 하니까 이제 얘를 재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 2021년 7월달에 실현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곧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며칠 후에 또 일반인들을 태우고 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던 그 로켓의 모습이죠. 밑으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캡슐이 있거든요. 요 밑에 게 이제 떨어져 나가고 얘가 우주로 갔다 오는 건데, 요거는 이게 4명이 탑니다. 이거를 만든 거는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라고 하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 창업자. 근데 이분의 어릴 때 꿈은 뭘까요? 우주여행.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우주여행을 갈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블루 오리지널 회사를 만들어서 로켓을 만들어서 자기가 우주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4명이 탑니다. 그리고 이건 고전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던 방식으로 쏘아 올리는 거니까 비용이 더 들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107km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도 빨라요. 아까는 위에 올라가서 90분 걸렸잖아요. 얘는 한 10몇 분 정도.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요 안에 4명이 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우주 비행사가 없어요. 자동이에요. 밑에서 원격 조정.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예전에는 이소연 박사님도 그랬지만 우주에 가려고 그러면 1년 동안 별의별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제주도 가는데, 제주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기 위해서 1년 동안 훈련 받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라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내 돈 내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주 비행사들이나 과학자들을 실어서 탐사를 갈 때는 그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을 편안하게 만들기보다는 가장 기능적이고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켰죠. 근데 여행객을 모집해서 가려고 그러면 훈련을 최대한 안 하게 하고 우주선을 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간 사람들은 물론 더 짧게 갔다 왔지만 훈련을 안 하고 뭐 메디컬 테스트, 어떤 테스트 같은 거 그런 것들 체크만 하고 갔다 왔어요. 그래야 여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다릅니다. 요거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107km 가서 이게 다 분리가 돼서 올라가고, 요 밑에 거는 재활용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거 보셨죠? 로켓 쏘는데 밑에 이렇게 재활용돼요.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의 관건은 2가지예요. 사람들이 편해야 된다. 돈이 쌓여야 된다. 근데 이거 일단은 한 번 쓰고 버렸잖아요. 만약에 1,000억 원이 들었어요. 한 번 쏘는데. 그러면 1,000억 원 드는 거잖아요. 10번을 반복했으면 100억 원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상업적인 우주여행의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 캡슐은 또 자동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같은 거 비상시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편하게 우주선이 계속 개조가 되었다. 날아가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내릴 때 낙하산으로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빵 떨어지고, 여기에는 4명이 탔습니다. 이분이 제프 베이조스 회장. 어릴 때 꿈을 이루셨죠. 근데 이분은 스토리텔링 같은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할 때 이 4분의 사람들이 다 어떤 스토리를 갖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자기 자신이 탔죠. 이분은 누굴까요? 몰랐지. 2 사람은 특수관계입니다. 아들, 자기 친동생. 동생을 태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은 82세, 당시 82세 할머니. 어떤 신기록을 세웠을까요? 최고령 우주인 기록.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의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18살의 네덜란드 청년. 어떤 기록을 세웠을까요? 최연소 우주인. 그 우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주에 갔다 온 사람. 근데 지금 인구가 80억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부터 닐 암스트롱 포함해서 전 세계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은 총 합치면 600명 정도 돼요. 엄청 없죠. 적죠. 이솔 박사님이 470 몇 번이에요. 번호를 막 다 먹였어요. 1번, 2번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비행기 타면 10km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제트기 조정하면 한 16km? 그런 분들을, 사람들을 우리가 우주인이라고 불러주나요? 저도 막 미국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저는 우주인이 아니거든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올라갔다 오냐. 네. 몇 킬로미터? 100km. 거의 맞았어요. 80에서 100km. 80km. 이게 왜 80km 설과 100km 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어딘가에 85km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블루 오리진에서는 107km. 그리고 그냥 춤춰서 다 우주 갔다 왔다 그랬는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갔다 오면 쳐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공기가 희박하다는 것도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서 공기가 희박한데 하나도 없는 데는 유동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딘가로 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100km 정도를 카르만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쯤 가면 공기가 되게 거의 희박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은 건데, 근데 105km 이렇게 긋기는 좀 그렇잖아요. 107km 이렇게 긋기는 그냥 100, 150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100으로 정한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은 미터, 킬로미터를 안 쓰잖아요. 마일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100km면 1.6 곱하면 1.6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1마일이 1.6km인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되게 킬로미터로 이렇게 막 100km에 맞추자면 비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기준으로 50마일, 8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는 80, 자기네만 80이라고 해요. 나머지 전 세계는 다 100km.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우주인은 80km 갔다 오고 어떤 사람 100km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논쟁을 해요. 안 쳐준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 국적의 로켓을 타고 가면 어디까지만 갔다 오면 되겠습니까? 80만 갔다 오면 되고 50마일. 근데 러시아 국적의 우주를 타고 갔다 오면 100km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주인들끼리 토의해가지고 얘를 빼자 막 이러다가 다 넣어주긴 했대요.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민간에 이런 걸 하면 우주인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100km로 통일하자고 하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분 스토리가 뭐가 있는데 이 여자분의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우주 비행사로 뽑혔었어요. 그런데 아폴로 계획에 따라서 우주인들이 달에 갔다 오고 이랬잖아요. 전원 백인 남성이에요. 훈련받았던 여성 비행사들 중에 우주에 간 사람은 굉장히 몇 명 안 되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훈련을 받았지만 우주에 못 갔다 온.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제프 베조이스 회장이 이분 찾아가서 굉장히 이렇게 막 연출하는 거죠. 당신의 꿈을 이루게 되신다고 막 호응하고 막 이런 장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의 꿈을 이루어준 거죠. 그러면서 최고령 우주 비행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돈은 누가 냈을까요? 상업적인 우주에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아니, 자기가 만든 거니까 돈을 벌어야죠. 이 사람의 아빠. 경매를 붙였어요. 돈 더 많이 내는 사람을 태우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빠가 경매에서 더 큰 돈을 질렀겠죠. 얼마인지는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4명의 탑승권을 샀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바빴나 봐요. 자기가 못 가고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얼떨결에 최연소 우주인 기록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약간 스타일이 틀리죠, 두 사람이. 이 제프 베이조스 회장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그래서 2021년 7월 달에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이 두 회사에 의해서 실현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갔다 왔다 하고 있겠죠, 지금도. 그래서 이 회사들은 반복해서 지금 사람들을 싣고 계속 우주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실현된 것이고요. 이쯤 되면 우리가 누군가가 나타나줘야 될 것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아, 그리고 그 전에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고요. 요분 9월달에 2021년 9월달에 최고령 우주인 신기록을 갈아치웁니다.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90이 넘었어요. 네, 스타트렉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배우로 나왔던 분인데 90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분 이거 하고 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열심히 강연하고 책 쓰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나이가 90이 넘어도 우주에 갈 수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야겠다. 막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이 허락되고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지면 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지금은 이런 스토리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이분이 등장합니다. 일론 머스크. 1등과 2등을 놓쳤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9월 달에 이분이 우주 여행을 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좀 격이 달랐어요. 이게 크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건데 뚜껑 열고 여기에서 이제 쳐다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긴 곳인데 여기에도 4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사를 이렇게 이제 막 했고요. 9월 달에 이렇게 4명을 탑승했고 자기가 안 탔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요 사람이 돈을 다 냈습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가고 훈련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앞서 것들은 어땠습니까? 90분 동안 85km, 한 10여 분 동안 107km 올라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구태여 구분하자면 이거는 우주 체험. 이고 그냥 90분, 10몇 분이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가도 되겠죠. 뭐 먹을 거 싸서 갈 필요도 없고 그 정도 굶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뭐 마실 거 안 갖고 가도 되고 사실은 뭐 화장실 그 정도 안 가도 되죠. 뭐 그냥 대충 올라갔다 오면 되는 거죠. 해파란 대로. 그런데 이 경우는 575km 지구 표면으로부터 갔고 3일 동안 지구를 15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깝게 체험이라면 이거는 여행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3일 동안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배설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3일 동안 안 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행 모드가 되는데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이 작은 곳에 화장실 만들고 뭐 식당 만들고 이럴 수가 없어요. 식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튜브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먹으면 되겠죠. 화장실은 어떡하죠? 기저귀를 차고. 옛날에 아폴로 가던 분들 전부 다 기저귀 차고 갔고요. 이소연 박사님도 기저귀 차고 갔고요. 모든 우주인들이 기저귀를 차고 갑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기저귀가 이제 산업화되어서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일회용 기저귀로 산업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주인들은 기저귀를 차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갔다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가까운 궤도 올라갔다 온 체험과 이게 실현된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실현된 우주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게 계속 모색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지금부터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얘를 빗대어서 보면 조만간 실현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그리고 요거 얘기할게요. 되게 비싸잖아요, 지금. 이게 1941년과 2015년을 비교한 건데요.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미국 동부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LA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서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말씀드릴게요. 로켓을 일회용으로 쓰다가 지금 재활용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비행기도 처음 나왔을 때는 일회용이었어요. 그러시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이트 형제 비행기 몇 초 떴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저곳에 가서 버리는 거예요. 다시 못 쓰는. 그래서 처음 비행기는 날아가서 일회용으로 날아가고 없애는 거예요. 노트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근데 그게 재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상업화된 거죠. 1941년 당시에 보스턴에서 이제 가려면 지금 480달러래요. 비행기 값. 조금 오르긴 했겠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당시 돈으로, 이게 우리 지금 돈이 아니고요. 그 당시 돈으로 4,500달러. 그럼 엄청 비싼 거죠. 그리고 6시간이면 가고 한 번도 안 쓰고 가요. 12번을 섰대요. 서서 기름 넣고, 또 서서 기름 넣고, 저번에 그 다음에 15시간이 걸려서 갔죠. 이런 변화가 이제 비행기에 있었던 걸 이루어 봐서 우주 여행도 점점 싸지고 짧아지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가 이제 실현된 이야기였고, 지금은 다른 얘기를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폴로 11호가 막 내리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 누구죠? 닐 암스트롱. 아폴로 달 탐사선은 두 대가 붙어서 갑니다. 가다가 한 대는 착륙선, 한 대는 궤도를 도는 궤도선. 그래서 가서 이게 다 분리가 돼서 3명이 가거든요. 2명은 착륙선을 타고 땅에 내려서 돌아다니다가 오는데, 한 명은 달에 가지만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궤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3명이 가죠. 그러니까 항상 3명이 가지만 한 명은 반드시 거기에 떠 있어야 되겠죠. 달에 갔지만 발자국 못 남긴 사람이죠. 그러면 이분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발자국을 남긴 사람. 그럼 요 속에 누가 있겠죠? 나오려고 준비하는. 누굴까요? 그러면 궤도선을 타고 있었던 사람은 또 누굴까요? 마이클을 맞았어요. 마이클 콜린스. 여기 사람이 마이클 콜린스. 궤도선 선장이에요. 이분은 발자국이 없어요. 근데 사진 찍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제일 중요한 사람. 궤도선 선장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착륙했던 사람들과 교신도 하고 명령도 내리고 지구랑 교신하면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안전하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장 경험 많은 사람이 하고요. 이분이 닐 암스트롱. 이분은 버즈 올드린. 역사상 두 번째로 발전한 이 사람인데, 이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애니메이션 영화의 캐릭터예요. 토이스토리. 거기에 버즈라는 캐릭터 있죠. 우주복.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주비행사라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버즈라는 캐릭터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밖에 기억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달에 이때 가고, 아까 말씀드린 1972년 12월 달에 가고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거를 미국 나사에서 만들어서 2024년에 우주비행사들과 과학자들을 달에 보내겠다. 이거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폴로 우주인은 전원 남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전원 여성 우주비행사와 과학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가는 사람들은 전원 여성. 그럼 그냥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전원 여성 우주비행사 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장하는 것은, 물론 실력이 되어야 되지만 권장하는 것은 아시아계, 흑인, 히스패닉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의 우리의 관심은 저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달에 수학여행 가는 거. 575km까지 갔어요. 일반 돈 내고. 그럼 달까지 가는 게 다음 타겟일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약서가 한 장 존재해요. 여기 있는 분이 일본 사람인데요. 돈이 되게 많아서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나는 그냥 우주 여행이나 다닐래?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계약을 했어요. 달로 가는. 그래서 티켓을 8장 샀어요. 자기를 그런 친구 데려가려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열심히 우주선을 만들고 있어요. 달로 가는. 스타쉽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폭발한 거.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아직 실현되지는 않지만 계약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8명을 탑승시켜서 달로 갔다 오는 건데, 이 사람이 그 SNS에다가 같이 갈 사람들을 막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한 명이 끼어 있어요. 자기 친구인가 봐요.
친구를 잘 둬서 탑이라는 분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2023년에 간다고 그랬는데 올해잖아요. 아마 조금 늦어지겠죠. 아직 만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도 달로 가는 첫 번째 민간인 그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새를 못 참고 러시아의 로켓을 돈을 주고 사서 국제 우주정거장에 가서 한 열흘 동안 놀다 왔어요. 대단하죠. 네, 그런 사람. 그래서 달로 가는 상업적인 우주여행은 이렇게 임박했다. 조만간 실현될지. 그래서 어느 날 뭐 내년이나 언제 뭐 어떤 사람이 갔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과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켓을 타고 가는 그 친구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런 것 좀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우주 여행은 이 정도까지가 실현되거나 지금 실현되려고 막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 여기 요거 제가 공룡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다 공룡이에요. 그 당시에 살던 6,600만 년 전에 한 10km짜리 소행성 하나가 지금 충돌한 것 같아요. 그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충돌에 의해서 지구상에 살고 있던 생명체의 거의 70~80%가 멸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룡이 번성하고 있었는데 그 여파로 공룡도 멸종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공룡은 멸종. 그랬는데 과학자들이 그동안 한 10년, 20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난 공룡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거의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공룡에 대한 교과서적인 설명이 다 바뀌었어요. 모든 공룡은 깃털이 있다. 공룡이 깃털이 있고 그 색깔도 무슨 색깔인 걸 다 알아냈어요. 모든 공룡은 깃털이 있다. 깃털은 뭐 하는 겁니까? 몸을 따뜻하게. 그러면 몸이 따뜻하면 내장의 온도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먹이도 달라지겠죠. 우리가 공룡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룡은 깃털이 있다. 그리고 이 깃털이 커지다 보면 어느 공룡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한번 기지개를 폈겠죠? 근데 깃털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공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죠. 날아다니고 보니까 먹이 잡아먹기도. 그래서 날아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깃털이 먼저 생겨나고 그것이 날개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있던 공룡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건데 이것도 공룡이에요. 새가 아니라. 요즘 분자생물학도 발전되고 이래가지고 막 조사를 해보니까 공룡도 종이 여러 종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종은 멸종을 했는데 그 중에 몇몇 종이 살아남아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통을 조사해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새들의 공동조상은 이때 살아남은 이렇게 생긴 새였다. 공룡이었다. 그래서 공룡의 조상의 조상은 다 새예요. 그래서 공룡이 새들이 까딱까딱 머리 하는 거나 공룡들의 새들의 어떤 뼈나 이런 걸 보면 그게 다 공룡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공룡은 멸종했다 하면 대부분의 종은 멸종했지만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새들의 공동조상이 되는 공룡은 그때 살아남아서 진화를 했다. 그게 공룡에 대해 바뀐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시면 어린 젊은 세대고 모르시면 저같이 나이 든 세대가 되는 거죠. 공룡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공룡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소행성 충돌 얘기를 하려고 해요. 6,600만 년의 소행성이 충돌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를 당시 살고 있던 생명체 70~80%가 멸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특히 천문학자들이 소행성 관측을 많이 해요. 얘가 지구에 또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돈 누거 뭐 이런 영화 어디 보신 적 그런 영화들 막 소행성 충돌하고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요. 모니터링해서 걔가 얼마나 다가올지 충돌 가능성 이런 거를 보고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어떤 지금 연구를 하느냐면 소행성이 아까 10km는 엄청 큰 거고요. 몇 미터짜리, 몇십 미터짜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구로 다가올 때 옛날에는 핵무기를 싣고 가서 얘를 부셔버리자.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인데 지금 폐기되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핵무기 싣고 올라가다 터지면 가기도 전에 우리가 멸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쪼개게 되면 어떻습니까? 큰 거 한 덩어리보다 작은 거 여러 개 있으면 지구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그건 폐기가 되었고요. 지금의 패러다임은 날아오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꿔서 지구를 비껴나게 하자. 그 궤도를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무식한 방법은 로켓을 쏴요. 그래서 충돌시키는 거예요. 충돌하면 얘가 흔들려서 휘어나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트라고 하는 실험을 했어요. 소행성, 쌍둥이 소행성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로켓 쏴가지고 충돌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전 속도도 달라지고 궤도 달라지겠죠.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실험적으로. 그럼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정밀 타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비껴나게 하는. 근데 이거는 실험했던 거고요. 다른 아이디어도 있어요. 일단 궤도만 경정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아니라 다트 게임 하듯이 갖다 꽂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로켓을 10대를 꽂았어요. 소행성에다가.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연료를 분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돌죠.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정말 무식한 방법인데요. 소행성이 만약에 50m짜리 소행성이 있다. 이건 약간 뭐 금속도 있지만 돌덩어리도 많이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우리가 100m짜리 로켓을 만들어서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누가 중력이 더 세죠? 금속 로켓. 그러면 이 중력 때문에 얘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되게 무식한 방법이죠. 실현 가능성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큰 그물을 가져갈 거예요. 로켓이랑. 그래서 그물로 집어서 뚫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크지 않으니까. 무식한 방법 같지만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하얀색 페인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얘가 좀 거무튀틱하잖아요. 하얀 페인트를 칠해버려요. 그럼 하얀색과 검은색 차이는 뭐죠? 맞아요. 반사율. 하얀색은 빛을 많이 반사하고 검은색은 덜 반사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 어때서 그러는데 반사한다는 건 뭡니까? 튕겨져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다시 하면 지금도 여러분이 저를 보지만 저는 끊임없이 빛을 맞고 뒤로 막 밀려나가고 있어요. 튕겨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색깔에 따라서 그 정도가 틀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얀색을 칠하게 되면 궤도가 변경돼요. 이게 작은 천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얘가 왔어요. 이런 이름의 소행성이 몇 년 전에 왔는데 얘가 왔을 때 그러면 다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안전하게도 지구를 벗겨 나갔으니까 이제 안전하다 이래야 되는데 막 언론에서 아깝다. 차라리 우리 달에 떨어지지. 물론 무인도 같은데 그래서 뭐 6조 원 날아갔다 막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소행성이 백금 덩어리인 거예요.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소행성이 위협 천체로 보이지만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랬을까요? 1970년대에도 가서 캐보자 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렇게 해서 막 캐보는 상상을 했어요. 근데 못 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하자면 그까지 가는 로켓이 기술도 있어야 되고 비용도 있어야 되고 가가지고 캐는 기술도 있어야 되죠. 날아가는 기술은 우주 기술이고 캐는 기술은 지구에서 석탄 같은 거, 텅스텐 캐는 기술이잖아요. 얘는 아주 오래된 기술이고 얘는 미래 기술이에요. 걔네들이 적합하게 만날 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죠. 2012년에 플라네타리 리소시스라는 회사가 창립이 되어요. 행성 자원 회사인데요. 여기에 목표가 이런 거예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경제권 얘기할 때 여기는 부산 경제권 이렇게 하다가 전국 경제권 하지만 뭐 지구의 글로벌 경제권 이런 얘기하잖아요. 얘는 태양계 시대의 경제권을 가자. 우주 경제권 가서 채굴해 오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회사가成立되어서 이 회사가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이 회사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22세기에, 지금 21세기잖아요. 22세기에 룩셈부르크의 경제는 소행성 채굴이 책임지겠다. 이러고 나섰어요. 근데 그거는 100년 후의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주 로켓을 하는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룩셈부르크로 몰려들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탄광, 석유 시축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또 룩셈부르크 모여들어요. 이 두 산업은 만날 일이 없었던 산업인데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보니까 만나서 궁리하다 보면 기술이 막 생기겠죠. 당장 우주로 갈 기술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디다 써먹냐면 지구에다 써먹어요. 바닷속 깊은 곳, 화산 근처, 사막 이렇게 극지 환경. 왜냐하면 우주라는 환경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거기에서 쓰는 스탠다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기술을 접목시키니까 새로운 기술이 생기는데 우주로 가져가기 전에 벌써 지구상에 쓰니까 룩셈부르크는 돈을 벌고 있어요. 벌써. 그래서 이 소행성 채굴이 지금 우주 개발의 핫 이슈예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미국, 일본,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그다음에 아랍권의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 아랍에미리트 전부 다 뛰어들어서 지금 소행성 채굴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다 민간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투자를 하지만 아까 같은 그래서 회사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 같이 여러 회사들이 벌써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마가 오는 걸 실현되겠다 했잖아요. 이제 시간과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건강이 있으면.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것도 있고 400km 정도 표면에서 국제 우주정거장이 떠 있거든요. 거기에도 가는 패키지가 있어요. 다 시간과 돈과 건강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달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화성으로 가는 얘기는 조금 달라요. 화성은 여기 이게 지구의 반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근데 화성이라는 데가 그나마 태양계 내에서 사람이 가보기에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극지방에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빙하가 있어요. 여름에는 녹았다가 겨울에는 커지고 그리고 요게 물이 흘렀던 흔적이고요. 지구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대기가 있어요. 대기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공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걸 써야 돼요. 산소가 되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되게 좋은 거는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 가 있는데 걔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화성에 있는 공기를 붙잡아요. 그래서 통에다 넣어가지고 산소만 남기고 싹 버려요. 그런 기술 성공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지구에서 산소를 다 싣고 가지 않고 현지에도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화성에 정착하거나 하기가 훨씬 편해지죠. 또 하나는 아까 비행기 얘기가 되니까 헬리콥터 얘기했잖아요. 드론. 화성에서 지구상에서 돌아가는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띄우면 추락해버릴 거예요. 10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재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엔진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 프로펠러를 우리가 한 번 돌려서 뜰 거였다면 몇 번이 될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1000번이라고 칩시다. 1000분의 1이니까 1000번을 돌려야 되고 안정되게 돌아가야 되니까 지구상에서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환경에서 있을 수 있는 헬리콥터나 드론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드론을 가져갔어요. 인제니어티라고 하는 걔가 떠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보시면 되게 귀여워요. 조그맣게 이렇게 날아가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화성에 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인 탐사선과 로버 이렇게 많이 갔어요. 무인 탐사선이에요. 이 중에 절반은 실패했어요. 화성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이게 화성의 모습이에요. 지구 같잖아요. 얘가 마르스가 화성이고 얼스가 지구인데 강바닥 많은 것 같이. 그 땅을 파면 얼음도 남아요. 그래서 화성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태양계에서 우리가 접근해보고 싶은 곳이야.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이제 달까지 갔잖아요. 화성에 가겠다고 하는데 계속 계획을 세웠다 연기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자 6명을 화성에 보냈다가 돌아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2040년쯤 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폴로는 달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려요. 그럼 활동하고 돌아오는데 일주일이면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화장실 없이 기저귀 차고 가고 뭐 빨대 빨아먹고 이렇게 해서 갔다 올 수 있는데 화성까지 가는 데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려요. 왕복하면 500일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별의별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갖춰진 우주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거워지고 연료를 많이 쓰고 복잡해지니까 안정성이 있고 또 그걸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가 먹는 문제, 공기 문제, 별의별 것도 고립된 곳에서 심리적인 문제 이런 거 다 극복을 하고 확인이 되어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직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제 계획도 많이 세우고 있고요. 미국 나사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갈 때 먹을 야채를 실험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한 10종류 정도 키우는데 벌써 2개는 먹고 있어요. 격상추를 뜯어서 먹고 있어요. 키워서. 그럼 화성 갈 때도 키우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먹는 게 무. 근데 이런 것들을 막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갈 때도 먹고 화성에 가면 이런 식으로 키워서 먹겠다. 이게 이제 확실히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기대하시죠. 감자.
마션이라는 영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화성의 땅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아까 탐사선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화성 토양과 비슷한 곳을 골라서 거기다가 시감자를 심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감자를 심는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땅 속에 미네랄과 미생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미생물을 집어넣으면 잘 자라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감자와 미생물을 가져가서 화성에다 뿌릴 수가 있겠죠. 그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갖춰져야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바이오스피어 2라고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막 이런 주거시설도 있고 정글도 있어요. 이 속에 사람들을 몇 달씩 집어넣어서 고립되고 생활을 하는 것들. 실험도 70년대부터 하고 있고 마이스 500, 왜 500인지 아시겠죠? 왕복 500이 넘는다 그래서 모스크바에다가 이런 걸 지어놨어요. 그리고 이 속에다가 사람들 집어넣어서 막 이런 식으로 실험들을 몇 달씩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갔다 오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하고 뭐 했는데 미국 나사에서 이제 2040년 더 연기될 수 있어요. 연기되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하고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아까 무인 탐사라고 했잖아요. 유인 우주 탐사는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 거 사람이 그거는 모든 것의 전제 조건과 성공 여부는 살아서 가서 뭐 미션 성공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갔다가 살아서 돌아와야 돼요.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민간에 관심 있잖아요. 2012년에 마르스 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네덜란드 청년 두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요. 여기서 미국 나사가 이제 많이 보냈잖아요. 무인탐사선. 그것을 개량해서 화성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간 적은 있지만 돌아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싣고 가서 정착해서 살고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2020년대 말에 미국 나사보다 먼저 사람을 싣고 가서 정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어요. 갈 사람. 그래서 저도 막 간다고 인터넷에 써보거든요. 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오디션을 했어요. 오디션 게임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몇만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내고 오디션을 봐서 100명을 뽑았어요. 남자 50, 여자 50. 그리고 20명, 20명을 추려서 2020년대 말에 화성으로 보내서 이런 기지를 짓고 살면서 안 오겠다. 그래서 막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막 하는 거죠. 2019년도쯤에 위키피디아 보면 파산한 것을 안타깝게도. 그래서 민간에서의 꿈이 꺼져가고 있었는데 누가 등장해야 되겠죠?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일단 자기가 로켓을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스타쉽이라고 하는 회사를 그 로켓을 만들어서 화성으로 2020년대 말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2030년대 미국 나사가 가기 이전에 정착촌을 세우겠다. 근데 똑같아요. 가고 안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이 사람은 스케일이 커서 몇천 몇만 명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런 2018년에 자기가 사던 전기자동차에다 마네킹을 실어서 자기가 만든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얘를 화성으로 보냈어요. 진짜 화성 갔어요. 얘는. 이거 진짜 사진이에요. 근데 정밀한 로켓은 아니라서 화성 근처를 가서 그냥 어디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대학교 의지를 표명한 거죠. 자기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스타쉽이라고 하는 화성으로 가는 그런 로켓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요분이 발표하고 있는 건데 이런 화성의 도시를 만들어서 가서 정착하고 안 오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SF적인 얘기죠. 하지만 이게 지금 말하는 게 2030년대, 20년대, 40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미래. 이 사람만 이런 걸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등장했던 리차드 브랜슨, 그 다음에 제프 베조스 회장,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등장하지 않았지만 보잉이라든가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 비행기 만드는 회사들도 다 뛰어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실현될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2017년에 국가 100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계획 발표하잖아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두바이 왕국, 아부다비 왕국 이런 데도 엄청 부자라서 소비가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막 미래 도시같이 지어놓은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석유로 부강한 나라인데 100년 계획을 세우면서 석유 국가에서 우주 개발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게 100년 계획의 골자예요. 그래서 2117년에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우주인 배출. 우리나라 국적의 우주인은 이소연 박사님 한 분인데 여기서 1호, 2호, 3호를 막 배출해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두 번째 미션이 화성 탐사선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2020년에 세 대의 화성 탐사선이 지구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하는데 한 대는 미국 탐사선, 한 대는 중국 탐사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탐사선에 가서 얘네들이 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계획이 달에 가는 거, 소행성 탐사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2117년에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몇십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에 아랍에미레이트 도시를 만들고 사는 거예요. 아까 룩셈부르크에 보셨잖아요. 어떤 지향점을 만들므로써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처음에 그 이정문 그 화백의 걸 갖고 온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주를 좋아하니까 이 우주의 민간 분야에서 지금 모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일부는 실현되었고 일부는 실현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좀 까마득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모색되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아까 마르스 원처럼 실패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성공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미래라고 하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색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실현되는 것들을 우리는 미래라고 인지하는 것일 것 같고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주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패션에 대해서 관심 있고 가까운 미래의 패션에 동향을 알고 싶다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 이런 식으로 꽤 맞춰보면 대략적으로 이루어질 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나는 뭐 하지? 진로 같은 거 생각할 때도 전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지금 모색되고 있는 거를 좀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건 잘 나가고 있고 어떤 건 이렇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 분야라는 그걸 좀 보고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들과 20년 후에 이런 강의를 하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것들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예측이 되니까 진로 모색을 할 때도 내가 뭐가 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앞으로 10년, 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어떤 태도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그럼 지금부터 그걸 내가 준비해야지 이러면 되게 좋은 진로 모색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직업이라든가 하는 일은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지금 특정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질문을 좀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 기다리면서 봤는데 오늘 수준이 진짜 높으세요. 예, 이게 와 지금 뭐 인과의 강속 100%라는 우주선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암흑 물질은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가장 인상에 깊은 게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신가요? 직업군에서 이런 게 또 실제로 또 실패. 이게 가끔씩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진로 그런 거 때문에 과학자들 연봉하는데 그거는 홈페이지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출연 연구소라 그래서 뭐 한국천문연구원, 뭐 항공우주연구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정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얼마 그게 다 나와 있어서 그거 찾아보시면 연구소마다 조금 살린데 그것에다가 1.5배 정도 곱하면 실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거에다가 이제 연구를 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연구 활동만 한다 그러면 그거 곱하기 1.5. 근데 그분이 만약에 방송도 하고 책을 쓴다 그러면 더하기 또 얼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예전에는 학교나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그 정도의 뭐 책임 연구원급의 연봉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회사를 하고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벌죠. 좀 재밌자고 얘기했는데 실제
최고 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도움되죠? 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네. 질문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네. 좀 감성적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박사님께서는 어느 행성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금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초생달은 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금성은 금성인지 몰랐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얘네들 그런 게 있었어? 뭐 전혀 관심이 없죠.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천문에 관심을 몰랐죠.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금성이라는 게.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금성은 또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새벽에 뜨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 모르니까 막 왜 없어졌지 막 궁금하고 그러다가 그걸 이제 학생과학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뭐 제가 연구했던 은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것은 금성이에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요거 조금 전문적인 질문일 수 있기도 하고, 예,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랙홀 안에 정말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걸까요? 오늘 레벨이 지금 뭐 과학적인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블랙홀은 진짜 관심이 많은 것이잖아요. 근데 블랙홀을 이제 과학자들이 정의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블랙홀의 안과 밖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그러면 빛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탈출 속도 얘기했잖아요. 지구상에서 11km. 그리고 우주에서는 빛보다 빨리 정보를 전달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에 대해서는. 그런데 탈출 속도가 빛보다 더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의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똑같아지는 지점을 생각하면 그게 블랙홀의 표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쪽은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크니까 그 안에서 빛을 쏴도 못 나오겠죠. 바깥에서 빛이 들어도 못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블랙홀의 경계라고 그러고 블랙홀의 크기라고 하고 그럼 그 안쪽을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깥쪽은 우리 세상인 거죠. 그러면 원리상 블랙홀의 안쪽에서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관측적으로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를 관측할 방법이 없죠. 빛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은 블랙홀 안쪽에서 있는 거를 관측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없다. 모른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또 이론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님과 같이 했던 로저 펜로우즈라고 하는 분이 그 내부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계산의 결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수학에서 뭐 우리 실제로 존재하지만 허술하는 것도 있고 이런 이론적인 체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실제 알 수는 없지만 계산을 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홀의 내부는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그런 계산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다른 세상인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나 저는 블랙홀 바깥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걸어다니고 막 펄쩍 뛰고 이런 자유가 있어요. 이걸 공간의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럼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막 갑자기 과거 갈래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블랙홀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역전이 되어서 시간의 자유가 없어지고 공간의 자유가 생기는 식으로 이것 뭐 얘기하면 좀 길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공간의 자유가 없어지고 시간의 자유가 생긴다. 거꾸로. 그 말은 공간의 자유가 없어진다면 한쪽으로 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쉽죠. 블랙홀 속에 들어가면 계속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돌아올래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시간의 흐름은 용납이 되는 그런 게 계산 결과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의 세계는 계산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것과는 이런 것이 좀 다른 세계일 것이다. 계산을 할 수 있을 때 관측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한 80명은 가보고 싶습니다. 궁금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지구에서 달이 매년 1cm씩 멀어진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네, 걱정을 해서. 네, 걱정되시죠? 네, 요즘 영화 더블 같은 거 네. 나오니까. 예. 그 걱정할 게 되게 많아요. 그 태양이 지금 밝게 빛나잖아요. 50억 년이 되면 태양이 꺼져요. 태양이 죽으면 우리 끝장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100억 년쯤 지나면 안드로메다 은하랑 우리 은하가 충돌을 해요. 걱정이 많죠. 네, 정말 걱정이 우리 많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랑 우리 은하가 충돌해가지고 큰 타원은하가 될 텐데요. 걔네들이 천여짜리 은하단이라는 곳으로 1초에 600km로 추락하고 있어요. 걱정이 많아요. 네, 그 먼 걱정인데 그거에 비하면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지구가 생기고 달이 생겼을 때 원시지구라고 하는 게 먼저 생겼대요. 근데 한 화성만한 게 와서 충돌해서 얘네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깨지니까 하나는 완전히 깨지고 하나는 조금 덜 깨졌겠죠. 얘가 흩어졌다가 다시 뭉쳐서 지구와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름달이 이렇게 하면 손톱 정도 보이지만 옛날에는 이거보다 이만큼 더 컸으니까 엄청 멋있었겠죠. 그리고 달도 회전을 빨리 하고 지구도 회전을 빨리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점점 멀어져서 지금처럼 왔는데 매년 1cm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어요. 멀어져 가면서 지구가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김연아 선수 생각나세요? 돌기 할 때 팔 뻗치면 느리게 가다가 팔 움치면 빨리 돌잖아요. 가까우면 빨리 돌고 멀면 천천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달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느끼려면 한 몇 억 년 정도 걸리시면 느껴지고 그러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개기일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달의 겉보기 크기와 해의 겉보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달이 해를 딱 가리면 이게 개기일식이라고 해서 딱 완전히 깜깜해지는데 달이 점점 멀어지면 달이 겉보기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억 년 정도 지난 어느 시점부터는 지구상에서 개기일식이 없어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렇습니다. 개기일식 얘기하셔서 이거 2035년 9월 2일에 박사님 이제 다른 곳에서 얘기하셨는데 그때 대한민국 평양에서 임진강 쪽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네, 맞아요. 평양을 지나서 저 강원도 고성 쪽을 지나서 일본까지 이렇게 가요. 통일되면 좋겠어요. 평양에서 개기일식 볼 수 있게. 그새 통일되길 바라고 혹시 가신 분 임진강에서 되는 걸로 얘기해주세요. 달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스페이스를 받겠습니다. 달에서 우리 어린 친구도 있어가지고 같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이 좋아서 광물을 가져오면 달에서 달의 질량 변화가 공정계 대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미치죠. 걱정입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달에서 100kg 만큼 돌을 주워왔어요. 그럼 달은 100kg 적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달이 워낙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조금 갖고 와도 미칠 영향이 미미해요.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갖고 오면 적어지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에서 캐온다 그러면서 막 로켓 1000대 보내가지고 막 계속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궤도 변화도 생기고 그런 정도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주선을 보내는데 얘네들이 지구를 출발해서 바로 달로 안 가고 지구를 몇 바퀴 막 돌다가 달에 가고 달을 또 막 돌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러거든요. 그걸 플라이바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하는 방향으로 로켓을 띄우면 지구가 회전하는 회전 속도를 로켓이 일부가 갖고 가요. 그래서 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려지겠죠. 걱정이죠. 근데 지구가 워낙 크고 속도가 워낙 그러니까 조금 줘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 이렇게 받고 사는 겁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마지막 여기 또 있는 질문을 가겠습니다. 태양의 대기 부분에 있는 코로나는 왜 태양 내부보다 뜨거운가요? 코로나는 맨눈으로 안 보여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태양의 가운데 부분은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뜨거운데 태양의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하면 표면 온도예요. 한 6000도 정도. 근데 내부는 거의 1000만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1000만도가 아니라 몇만도 몇백만도 될 건데 이 코로나도 몇백만도 정도 돼요. 그런데 코로나는 밀도가 되게 옅어요. 그러니까 뜨겁긴 뜨거운데 왜 뜨거우냐면 코로나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태양에서 뭔가가 배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출이 되는데 지금 그걸 명확히 알지를 못하는데 태양에서 어떤 물질들이 배출될 때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얘네가 거기에 자기장이 걸려서 막
회전을 빨리 해요. 회전을 빨리 하면 얘가 에너지를 많이 갖게 되니까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밀도가 높지 않고 쫙 퍼져서 있어서 온도가 되게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밀도가 옅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봤을 때는 안 보여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개기식이 딱 되는 태양을 가리면 옆에 코로나가 이렇게 보입니다. 코로나가 온도가 높은 이유 중에 알려진 것은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자기장에서 막 나선 운동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에너지를 많이 거쳐서 뜨거워진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객석에서 질문 바로 여기 제일 빨리.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존재하나요? 네,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존재하냐고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태양계가 있으면 태양 옆에 지구, 화성 이런 것들 행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계인데 가운데 별이 있고 행성들이 있는 거는 이제 태양계, 우리는 태양계라고 부르고 그걸 조금 일반화시키면 행성계 또는 별이 항성에서 항성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태양계 바깥에 다른 행성계나 항성계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계속 관측을 해서 지금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을 공식적으로 궤도라든가 질량이 확인된 게 5,000개가 넘었어요. 5,000개가 넘는 애들은 이제 궤도가 얼마다 질량이나 이거 다 알고 있는 애들이고 후보도 몇만 개가 있는데 이렇게 말년에 5,000 몇 개 중에서 몇백 개가 지구랑 질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구형 행성 또는 쌍둥이 지구 그다음 지구보다 질량이 조금 큰 애들 슈퍼지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애들이 몇백 개가 그 중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은하 안에 그걸 미뤄봐서 한 50억에서 500억 개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 같은 행성은 엄청 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답이 됐어요? 네. 뒤쪽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성에 사는 게 지구에 사는 것보다 별로 좋을 게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화성에 가서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예 집에서 사는 거를 목표로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는 지구에서 더 이상 우리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준비하는 건지 그런 걸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달이나 지구의 가장 살기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도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것보다 더 살기 힘들어요. 거기다 뭔가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가 그렇게 어려워져서 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쓸 에너지를 지구를 좀 더 낮게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남극에 가고 북극에 가는 도전하고 에베레스트에 가고 막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인원들이 가서 인류가 되었고 또 우리나라나 일본의 민족도 보면 남방에서 이렇게 막 배를 타고 온 그런 것들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는 건 두 가지인데요. 자기네 환경 조건에 적합하지 못해서 갔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나면 또 그런 거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개척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이나 화성에 간다고 하는 건 꼭 그런 이유들보다는 그것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개척 정신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 자원이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행성의 기원 같은 걸 할 수 있는 과학자 눈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저기서 부동산을 팔아먹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재밌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부동산을 많이 사서 지구상에서 나의 뉴욕에 있는 땅을 반을 살 거야 이런 꿈꿀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부산의 반은 내 땅이야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새로운 재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우주 만화와 SF 본 세대고 그러니까 그들은 또 자신들만의 그런 꿈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간다고 하는 것은 큰 비약이고 실제로 그럴 바에는 지구상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뒤쪽 빨리 드셔도 돼요. 네.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구에서는 위성이 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구에 위성 하나가 더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성, 달. 근데
예를 들어서 지구 얘기하기 전에 토성 얘기부터 해볼게요. 토성에 지금 위성이 이름 붙은 게 90개인가 100개가 넘었어요. 그러면 토성은 고리도 있고 작은 위성들이 많은데 얼마나 큰 애까지를 위성이라고 할까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루 돌고 튕겨져 나가면 계속 위성이라고 할까. 그죠?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얘가 얼마 동안을 돌아야 최소한 뭐 100년은 돌아야 위성을 쳐주겠다든가 또는 뭐 1m가 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지구에는 지금 달이라고는 큰 위성이 돌고 있는데 계속 두 번째 달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동기들이 꽤 있어요. 얘네들 보면 지난 100년 동안 지구를 돌고 있어요. 근데 크기가 뭐 5m 이런 애들. 그러면 그쯤 돌았으면 해주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지구의 나이가 46억년이에요. 지금 달이 46억년 동안 얘가 돌고 있는데 한 2억 년 돌아줘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100km를 우주라고 정한 것처럼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있다는 기준도 있지만 얼마나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달이 왔다가 나간 것처럼 될 수 있고, 또 우주 공간에는 소행성에 떠돌다가 어떤 소행성은 지구에 왔는데 이거 안 떨어지고 지구를 막 돌아요. 그럼 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지금은 이런 작은 돌덩어리 몇 개는 뭐 그렇게 돌고 있는 데도 있어서 두 번째 달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네. 여기 한 번만 좀. 혹시 소행성은 로슈 한계를 왜 안 받고 부서지지 않나요? 지금 로시오 한계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만약에 토성 같은 게 있거나 지구 같은 게 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 게 이렇게 다가오면 중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선 안으로 들어오면 깨져요. 중력의 영향이 있어. 그걸 로시오 한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계산해보면 되죠. 얘 중력의 영향, 이거의 크기 이런 걸 해보면 이 정도 안에 그건 이제 물론 상대방의 크기나 질량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러면 우리와 달 사이에 로시오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안에 들어오면 깨지는데 단순하게 그 한계에 들어온다고 말해서 깨지는 거 아니고 얘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좀 들어와도 엄청 빨리 움직이면 덜 깨질 거 아니에요. 전체. 그래서 그런 것들의 로시오 한계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소행성 같은 거 얘기했는데 소행성은 그 지구에 로시오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들어오면 다 깨져야 되는데 왜 깨지지 않고 또 충돌하는 게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속도 때문에 그래요. 각도가. 이게 요 거기에 딱 있으면 깨지지만 얘가 움직이면서 오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엄청 빨라서 대기권을 통과하는데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일부가 타죠. 타는데 좀 큰 애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가 워낙 빠르고 크기가 있기 때문에 타고 지구상까지 타는데 만약에 이게 속도가 느리고 이 궤도를 잘 타게 되면 로시오 근처를 돌다가 들어오면서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수준이 지금 오늘 굉장히 높아서 마지막 여기 앞에 계신 분에 궁금한 건데 그 제9의 행성이 앞으로 막 나올 수 있다고 막 하고 있는데 그거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옛날에 명왕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뺐잖아요. 그러니까 행성이라는 것도 2006년도에 그 국제천문점에서 천문학회에 모여가지고 행성의 정의를 하기 전까지는 행성이라는 정의가 없었어요. 되게 신기하지만 왜냐하면 토성까지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 옛날 사람은 다 이렇게 별이랑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구태여 행성의 정의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씩 발견되는 것도 가끔씩 발견되니까 정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명왕성이 나타났는데 이게 명왕성 같은 애가 그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시험 보는데 행성이 1000개예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거 1000개 써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서 이걸 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천왕성이나 해왕성처럼 주변에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대충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수성보다 가까운 곳에 너무 가까워서 관측이 안 되는 거. 또 하나는 명왕성보다 더 멀리 있는 뭐 큰 애들 그런 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중심에 행성이 돌아요. 근데 태양계는 태양의 질량이 99.9%예요.
나머지 다 합쳐 0.1% 안 돼. 그러니까 태양계는 그냥 태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이게 다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하루 1년 돌고 2년 돌고 100년 돌고 뭐 500년 돌고 10,000년 돌 때 이럴 때까지는 태양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도는 것이 궤도가 변화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데 태양의 궤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만 이 도는 것에 의해서 달의 영향도 받고 천왕성의 영향도 받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9번째 미지의 것에 영향도 받을 거 아니에요. 0.00001%지만 하지만 0.0001 곱하기 100만 년 그러면 이 영향이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는 거 계산할 때 문제가 없는데 사람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1년 후에 태양계 궤도 2년 후에 이러다가 100만 년 후에 1억 년 후에 궤도를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게 생기겠죠. 요 영향에 그러면 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게 있을지 모른다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가 있어줘야 이게 흔들림이 생긴다. 이래서 지금 태양계 안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계산. 그래서 근데 명왕성 바깥쪽에는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찾는 걸 하고 뭐 플래닛 X 또는 9번째 행성 하는데 그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계산 결과의 누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어줘야만 해결되겠다 하는 것들 때문에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함께 찾아보는 걸로. 네. 오늘 많은 궁금증이 풀렸고 너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그리고 이 궁금하게 느끼게 해준 우리 놀이마루 인문학 콘서트 1기 태양계 시대가 온다 이명현 박사님의 강연을 이것으로 아쉽지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